네, 안녕하세요. 타입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나윤상이라고 합니다. 아마 세미나 자체는 제가 배정받은 게 이번에 마지막인데요. 물론 다른 좋은 파트장님 세미나들이 많이 나왔으니 계속 잘 달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이게 레거시 시스템이 아닌 이상 디폴트로 자리 잡았어요. 레거시도 완전 엄청 옛날 레거시가 아닌 이상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는데요. 근데 타입스크립트 자체가 아예 새로운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곧 다룰 거고요. 타입스크립트 자체가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던 문제, 어떤 문제냐면 특히 DX라는 디벨로퍼 익스프리언스 개발자 경험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그런 언어인데요. 따라서 타입스크립트 사용한다면 그것이 엄청나게 증진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 세미나를 바탕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자신만의 DX 상승 내공을 쌓아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해가 안 되거나 더 많은 공부를 원하신다면 이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네. 타입스크립트 핸드북이라는 문서인데요. 이것이 좀 더 저희들이 친화적으로 타입스크립트 학습할 수 있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많은 내용을 참고를 했습니다. 타입스크립트 오피셜 도큐멘테이션도 좀 도움이 되는데 이건 어떤 API는 이렇게 이런 API다 뭐 이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공부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라는 언어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슈퍼셋 랭귀지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슈퍼셋은 다른 언어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 언어이다 라는 거네요. 일종의 그 상위 집합이라 보시면 되겠죠. 슈퍼셋에 받는 서브셋이겠고요. 타입스크립트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하고 지금도 유지 보수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상위 언어예요. 슈퍼셋.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지식이 여전히 중요한 거고요. 타입스크립트는 어떤 걸 추가했냐? 자바스크립트 자체에다가 타입 시스템을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정적 타입 시스템이 있고 컴파일 타임에 검사가 가능한 거죠. 그럼 컴파일이면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타입스크립트 컴파일하면 자바스크립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에 따라서 트랜스파이트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럼 이걸 왜 사용하고 왜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냐? 자바스크립트 자체는 원래 스크립트 언어로 설계가 됐어요. 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한 간단한 스크립트 언어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노드.js도 나오고 리액트 나오고 그 전에 jQuery도 있었겠지만 대규모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모바일 앱까지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어요. 저희들이 모델이라는 경로에서 이 두 개의 객체가 아니라 배열을 임포트 받았다고 칩시다. 저희들은 이거를 직접 모델이라는 경로로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 이게 어떻게 짜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종종 이런 실수를 할 겁니다. 대충 스타티드 앳을 다 출력하고 싶어요. 뭔가 이 각각의 원소가 생성된 날짜 이런 걸 보고 싶은데 알고 보니까 생성된 날짜를 담은 의미는 스타티드 앳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드 앳으로 프로퍼티로 선이 된 거예요. 이걸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포스트 모델을 직접 뜯어보기 전에는. 역시나 이 밸류도 뭔가 저희들이 뭔가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진열 중이라는 조건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아닙니까? 진열 중이 아니라 판매 중이라는 조건을 검사해야 됐다는 거죠. 사실 이게 다 저희들이 미연에 탐지 가능할 수 있잖아요. 물론 JS 독이라고 어떤 배열이나 객체에서 ID에서 설명을 제공해 주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걸 다 문서하는 것도 웃기고요. 그래서 동적 타입으로 인해서 런타임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undefined is not a function 뭐 이런 오류를 자주 봤을 거예요.
그리고 자동 완성, 빅토링, 코드 탐색이 어렵다. 이게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ID에서 타입 언어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변수 위에 커서 갖다 대면 이게 넘버인지 뭔지 다 뜨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타입스크립트 사용하면 여기다 커서를 갖다 대면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대규모 협업 시에 코드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다. 저희들이 타입 자체를 뭔가 넘버 이런 되게 기본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커스텀 타입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프로덕트 모델의 각각 원소의 타입은 프로덕트다 이러면 각각 원소가 프로덕트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구나 해서 이건 프로덕트다. 저희들이 변수를 좀 더 의미를 있게 타입을 기반해서 설정할 수 있겠고, 아니면 뭔가 레거시 코드에서 변수 이름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도 타입을 보고서 정보를 유추할 수 있겠죠. 아무튼 자바스크립트 자체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타입 오브가 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역시 타입 오브도 부족합니다. 여기 보시면 타입 오브로 가능한 것들이 좀 있죠. 자바스크립트 저번에 했을 때 본 건데요. 타입 오브 자체로 검사 가능한 자료 자체가 적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들 객체 사이에서 그걸 검사하기 좀 어렵고, 특히 대부분의 이런 저희들이 오류는 복잡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다룰 때 발생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객체와 객체 안에 또 객체가 있다던가 하는 것들, 그런 걸 다룰 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검사를 위해 불필요한 코드가 추가가 돼요. 이런 조건문 같은 게 추가가 되어야 되고, 게다가 이 조건문은 런타임에서 돌아가요. 그러면 어쨌든 코드가 이 조건문으로 도달을 해야지 저희가 이게 발리드한지 인발리드한지 알 수 있으니까 좀 어렵다는 거죠. 타입스크립트 어떻게 해결하냐? 정적 타입 검사, 컴파일러 언어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코드 실행 전에 오류를 발견해요. 그래서 CI를 통해서 오류를 돌릴 수 있고, ID에서도 빨간 줄이 뜰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요. 예, 역시나 ID의 지원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타입에 따라서 자동 완성이 가능하고, 타입출을 이따 배울 거고요. 네, 리팩토링도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라는 그런 타입 시스템 위에서 저희들이 팀원이 다 개발하다 보니까 팀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점진적 도입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뭔가 모든 파일이 자바스크립트였는데 이걸 한 번에 다 바꿀 필요 없고 천천히 한 파일씩 타입스크립트 파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이건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원래는 자바스크립트였는데 이제 타입스크립트 상에서 개발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했어요. 포스트 점 이제 프로퍼티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원래 기존 자바스크립트에서 아무것도 안 떴는데 이제 점을 누른다면 포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퍼티들이 짜르르 뜰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클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타이핑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포스트에는 뭐 이런 프로퍼티들이 있구나 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실수로 뭐 이런 코드를 작성했어요. 없는 프로퍼티에 접근했으면 이렇게 빨간 줄이 뜹니다. 스타티셋은 뭐 이런 포스트라는 타입이 없다 이렇게 뜨고요. 게다가 이런 저희들이 커스텀한 객체뿐만 아니라 원시형 값에서도 타입 시스템이 다 지원이 돼가지고 프레이트햇이 스트링이에요. 그러면 get house가 없어야 되잖아요. get house는 데이트 객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미연에 탐지가 가능합니다. 즉 타입스크립트는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한계, 버그에 대한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한 언어예요. 우선 이 강의에서 이론적인 건 거의 안 다룰 것 같은데, 우선 이론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타입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타입스크립트의 설계 원리인데, 타입스크립트의 타입 시스템은 단순한 데이터의 형태 개념을 넣어서 값의 집합으로 이해해.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의 설계 철학이 집합론적 관계를 기반하고,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결론적으로 값들의 가능한 집합을 제한하는 언어예요.
다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이따가 배울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입 아까 빨간 줄 뜬다는 게 뭔가 그 집합에서 벗어나 있으면 옳지 않다고 타입스크립트가 감지를 해가지고 빨간 줄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걸 타입 에러라고 하고요. 네. 이따가 씻을 때도 할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 우선 타입스크립트 설치해줍니다. 타입스크립트는 너희들이 뭔가 그 직접 런타임에 필요가 없잖아요. 타입스크립트 자체는 뭐라지 서비스의 그런 구동 자체. 그래서 D를 붙여줍니다. D를 붙이다는 것은 개발 의존성에 추가한다는 것이고요. 알아서 이 타입스크립트가 저희 프로덕션 빌드 결과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개발 시에는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스크립트가 설치됐으면 JSC init을 붙여서 명령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설정 파일을 생성해줘요. 이따가 설정 파일이 뭔지 볼 거고요. npx txg는 타입을 컴파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생길 거고요. 그냥 중간에 타입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떠서 컴파일을 멈출 거고요. no emit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방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저희 타입스크립트가 컴파일할 때 자바스크립트를 방출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출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타입스크립트만 하겠다는 의미의 명령어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한 뒤에서 TS나 TSX 확장자의 파일을 생성 및 수정하시면 타입스크립트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설정 자체는 매우 간단하죠. 그래서 이 설정 파일이 뭔가? 설정 파일은 tsconfig json이에요. 이 명령어를 실행할 때 나왔을 건데,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타입스크립트 동작시킬지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설정 같은 게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init 할 때 이런 이 JSON 파일에서 각각의 주석으로, JSON 주석이 안 될 텐데, 근데 주석으로 알아서 다 이게 뜨고요. 뭔가 이거에 대해 각각의 설명 이게 다 뜨고, 그리고 대부분 상황에서 애초에 저희들 바이트로도 타입스크립트 그냥 초기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tsconfig까지 생성해 주는데 그냥 그거 그대로 쓰면 돼요.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뭔가 사실 깃허브에 코드 많잖아요. 그런 거에서 뭐 블로그도 좋고 tsconfig 그냥 북사 붙였기 사용 후에 뭔가 안 맞는 게 있다. 그럼 그 뒤에 뭔가 찾아보고 그냥 해당 속성 건드리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속성 자체는 저는 알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그래도 우선 하나씩 보자면, 타겟은 뭐 컴파일 결과 JS 버전, ES6 이런 게 JS 버전인데 그런 JS 버전 설정해주고요. 모듈은 모듈 시스템, 뭐 커먼JS랑 그 다음에 ESM 그거 설정해주고, 스트릭트는 무조건 켜야 돼요. 엄격한 타입 검사 모드. 그리고 JSX는 저희들 리액터로 개발할 때 JSX 사용하잖아요. 그거 타입스크립트 호환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얘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보자면, 우선 타겟은 자바스크립트 컴파일 시 어떤 피처를 남기고 다운그레이드 할지 결정하기 위한 기준인 자바스크립트 버전 설정.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개발을 막 하는데 타입스크립트 컴파일하면 자바스크립트 나오잖아요. 그 컴파일 결과에 자바스크립트 버전 설정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뭔가 최신인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진짜 막 ES 2024 진짜 완전 따끈따끈한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막 사용했는데, 그 뒤에 뭔가 저희들의 요구사항이 이거 엄청난 레거시 그런 환경에서 동작해야 된다, 뭐 ES5에 동작해야 된다, 그럼 알아서 타입스크립트가 저희 최신 기능을 잘 처리해 줍니다. 모듈은 그 컴파일된 JS에서 어떤 모듈 시스템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ESM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EXNEXT를 지정해주면 되고요. Allow.js는 이게 점진적 리팩토링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건데요. 타입스크립트 파일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임포트 가능한지 여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 foo.js랑 발.js가 있는데 별개의 파일로, foo.js는 그냥 타입스크립트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원래 에러가 나야 되잖아요. 게다가 JS 파일은 타입도 없으니까
근데 뭐 얼로 JS true라면 알아서 허용하게 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스트릭트 널 체크스, 널과 undefined 타입을 이따 배울 건데요. 뭐 이걸 나중에 무시할지 여부를 체크해주는 겁니다. 스트릭트 널 체크스를 true라고 하면 무시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예를 한번 볼까요? 우선 유저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저스에서 이 나윤상이라는 유저를 찾으려고 그래요. 없잖아요. 일단 우선 그래서 찾아야 되니까 이 배열의 find 메서드를 이용해서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이거 원래 undefined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알아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게 그 find의 결과값이 undefined도 허용하도록 하거든요, 타입을. 물론 그 유저스의 이 객체 타입도 허용을 하겠지만, 스테이트 널 체크스가 이게 주석이 잘못됐네요. 예, false라면 오류 발생이 되지 않는다 라고 봐야 되고요. 아무튼 스트리트 널 체크스가 켜지지 않았으면요, 이게 알아서 이 객체 타입으로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find로 못 찾을 때를 아예 상정을 안 한 거예요. undefined가 너를 무시하니까.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왔을 때 타입 에러가 뜨지 않게 된다 라는 거죠. 왜냐면 undefined라는 것에 age라는 프로퍼티가 없으니까 이 객체가 이를 청구서 찾아야지 age가 있는 거고요. 우선 타입 선언에 대한 예제를, 우선 타입스크립트를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 몇 개 봅시다. 간단하게. 네. 이렇게 이 대표시를 대라고 읽나요? 이를 이용해서 변수의 타입을 지정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A가 넘버 타입인데 뭐 스트링을 할당했어요. 그러면 이런 에러가 뜨게 됩니다. 타입 스트링 is not assignable to type number. 스트링은 넘버에 할당할 수 없어. 함수도 타입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건 함수의 인수의 타입을 지정한 건데요. 이렇게 A를 스트링을 지정했으면 이 함수 내부에선 A가 스트링이니까 스트링 관련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includes 같이요. 나중에 이 함수를 사용할 때도 A가 스트링이, A라는 아르구멘트가 스트링인데 넘버를 넣었어요. 그러면 아, 이거 할당 불가능해 라고 알아서 에러가 띄워주게 됩니다. 반환값 역시도 이렇게 타입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함수는 이걸 반환해야 돼 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작성했는데 실수로 넘버를 반환하게 로직을 딱 써요. 그러면 알아서 에러가 뜹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부분 객체를 뭔가 복잡한 데이터를 다룰 때 쓰잖아요. 그럴 때 프로퍼티를 정해줄 수 있는데요, 타입으로. 뭐 유저에서 이런 프로퍼티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 프로퍼티에 대한 밸류의 타입을 다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 뒤 아무튼 객체 타입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데요. 뭐 인터페이스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우선 지금 예제니까 인터페이스로 만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저라는 그런 객체 타입을 만들고 이 나윤상의 객체를 유저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뭐 id, name, active 있고 id는 number, name은 string, active는 boolean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다른 언어 하셨으면 알 수 있는데 뭔가 이 부등호라고 해야 되나요? 꺽쇠? 꺽쇠를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셋인데 뭐 넘버가 원순위 셋이 되고요. 그래서 뭐 10을 추가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 fu라는 스트링을 추가할 때는 타임 에러가 뜨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꺽쇠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타입캐스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as라는 거로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너가 던져주는 타입 같은 거 의미 없어. 나는 무조건 이 타입으로 생각을 할 거야. 일종의 무대뽀 전략이죠. 그래서 이 document.get by id는 원래 엘리먼트를 못 찾을 때를 대비해서 passively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먼트의 타입일 수 있지만 널 타입을 허용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문법은 뭐냐면, 이거 뭐 널 무조건 찾을 수 있으니까 이 HTML 엘리먼트 타입으로 무조건 생각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 타입이 날아가는 거죠. 타입캐스팅은 좀 위험해서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진짜 확실한 거 아니면 사용하는 걸 비추천합니다. 타입캐스팅을 무조건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살을 스트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살은 어떻게 봐도 넘버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타입스크립트가 방어를 해버립니다. 대충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건 나중에 집합 관계를 좀 더 보고서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아서 이게 ID에서 어떻게 할지 다 가이드를 해줘서 ID가 해주는 대로 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당연히 ID에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걸 활용하면 될 뿐이고요. 네. 그럼 이제 타입스크립트의 기본 타입을 대해 배워볼 건데요. 우선 넘버, 스트링 분리는 있어요. 넘버는 자바스크립트와 마찬가지로 타입스크립트 넘버 타입은 부동소수성 값, 정수, 실수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와 관련된 건 모두 넘버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트링 역시도 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템플 리터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타입을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분리는 true와 false로 이루어진 타입이고요. 리터럴 타입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값을 타입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스트링, 여기 각각 넘버랑 스트링뿐만 아니라 여기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어서 예를 들어 10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A는 10이 돼야 됩니다. 9나 11 같은 거 안 되고 다른 넘버는 안 돼요. 무조건 10이 돼야 돼요. 역시 스트링도 리터럴이 가능해서 B에다가 high라는 타입을 지정했어요. high라는 값을. 근데 만약에 이 B라는 변수에다가 hello를 할당하면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B는 high만 가능하니까. 이렇게 값을 기준으로 타입을 지정하는 걸 리터럴이라 해요. 널과 undefined라는 것도 있고요. 널은 널 자동 타입이고 undefined 자동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넘버, 스트링, 불링인 널 undefined는 각각 저희 원칙값에 해당하는 그런 원칙값이라 해야 되나? 기본 자바스크립트 자료형에 해당하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배열 계열 타입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여기에 배열을 객체와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타입 오브에서 어레이를 때려도 어레이가 나와요. 물론 어레이는 이제 어레이 메서드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래도 런타임에 구분하는 건 좀 이상하니까 컴파일 타임에서 배열을 객체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타입스크립트가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열 타입을 선언한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우선 그 원소가 나중에 유는 타입을 배울 거지만 우선 지금으로 생각해 주는 건 원소가 특정 타입으로 고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넘버 타입 배열이면 무조건 원소 넘버 타입이어야 되고요. 스트링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걸 염두에 봤을 때 배열 타입을 선언한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타입에다가 이 대괄호를 씌워주는 방법, 그 다음에 어레이에다가 꺽쇠하고 그 다음에 또 기본 타입을 씌워주는 방법, 이걸 제네릭이라고 하는데요. 이따가 배울 겁니다. 스트링 배열을 하고 있으면 그냥 스트링에 대괄호 하면 되겠죠. 투플도 배열의 한 종류인데요. 고정된 길이의 배열을 표현해요. 이 경우에는 각 요소의 타입을 지정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x라는 것은 길이가 2이고 0번째는 스트링, 1번째는 넘버이니까 뭐 이런 형식이 가능한 거고요. 게다가 의미를 더 상세하게 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건 길이가 3인데 가까이 모든 원소가 넘버지만 뭔가 가까이 이런 위치 인덱스에 따른 의미를 더해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원소마다 이렇게 타입을 또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능한 값 자체는 넘버인데 이 포인트의 의미는 0번째는 x 좌표, 1번째는 y 좌표, 2번째는 z 좌표,
것을 좀 직관적으로 저희들이 아, 다른 팀원이나 아니면 아이디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놈. 이놈은 저 솔직히 안 쓰거든요. 저는 안 쓰긴 하는데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조직에 따라서. 이놈은 열거 타입인데요. 상수의 집합을 뭔가 묶을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선언은 그냥 이놈의 이름에다가 이놈의 원소를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값을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을 때는 알아서 iOS가 0, 안드로이드가 1, 그 다음에 또 넣으면 2 이런 식으로 0부터 숫자를 매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값을 지정하면 여기에 소문자네요. 무시해줘 치고 다시 지정하면 이렇게 0, 1, 2가 아니라 그냥 저희들이 알아서 설정했던 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숫자 이넘에 대해서는 양방향 매핑도 가능해요. 양방향 매핑이란 게 뭐냐면 이 썬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값을 설정해주지 않았으니까 0, 1, 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0을 접근하면 썬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걸 양방향 매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썬을 접근했을 땐 0이 나오고 0을 접근했을 땐 썬이 나온다. 그리고 숫자 이넘의 경우에는 또 값을 초기화해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특정 숫자를 초기화해주면 알아서 밑으로 갈수록 1씩 증가를 해요. 원래는 0부터 증가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1부터 설정해주니까 1, 2, 3, 4 이렇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넘을 안 쓰는 게 이게 보통 이넘에 대한 문제는 뭐 가장 많이 드는 게 저희들이 번들링을 했을 때 뭐 번들 사이즈가 늘어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놈이 결국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트랜스파일이 되는데 이게 트리 세킹이라고 그 안 쓰는 자바스크립트 지우개. 근데 그걸 하기 힘들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건 생각보다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안 쓰는 건 그냥 단순히 뭐 좀 불편해서입니다. 그냥 객체로 상수의 집합을 선언하는 게 훨씬 더 편했어요. 왜냐하면 객체로 하면 객체만의 메서드들이 많이 주어지니까. 그리고 양방향 매핑이 필요한 경우도 저는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쓰게 됩니다. 근데 쓰는 것도 많으니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unknown, any, void, never 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unknown이랑 any에 뭔가 부분지 표시가 있는데 이건 무시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any만 떼시면 됩니다. 예. 이 세 가지 계층은 정설이고요. 아무튼 가까이 설명해 볼게요. unknown은 어떤 타입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unknown이고요. 그래서 아무 연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unknown은 어떤 타입인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뒤에 다른 명확한 타입으로 어떻게든 좁힐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A의 타입은 몰라요. 근데 우선 A, B, C를 할당했어요. 당연히 뭐 10도 할당 가능하고 배열도 할당 가능하고 객체도 할당 가능하고 뭘 할당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스트링 메소드를 사용하려고 했어요. A, B, C를 할당했으면 자동으로 스트링이 될 것 같은데 오류가 나거든요. 왜냐면 A의 타입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뭘로 초기화했든 그래서 unknown 타입에서 include 하면 에러가 나는 거고요.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unknown은 자유롭게 어떤 타입인지 캐스팅이 가능하거든요. 타입 캐스팅에 S 사용하는 거죠. 난 이 타입 무조건 생각할 거야. 그래서 AS string.includes A라고 해주거나 아니면 전 이 방법을 더 추천하는데 타입 내롱이라고 타입스크립트에는 알아서 그 타입을 좁혀주는 무프들이 있어요. 뭔가 조건문이거나 아니면 뭐 타입 오브 이런 것들. 타입 내롱이라는데 타입 내롱을 통해서 조건문을 통해서 안전하게 스트링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입 오브 S가 스트링이면 당연히 X의 이 조건문만 보고도 X가 이 if 블럭 안에서 스트링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y는 치트키예요. 일종의 사기입니다. 그래서 any 타입은 모든 연산을 할 수 있고요. 뭐 어떤 작업도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상 타입 체크를 하지 않겠다.
이 변수에 대해서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겠다 와 같은 의미예요. 보이드는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 함수의 반환 타입이에요. 보이드 펑크션을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C에서도 있고. 그래서 그 보이드와 똑같습니다. 네버는 공집합. 뭔가 타입 자체에서 진짜 절대 뭔가 아무것도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불만족하는 타입이거나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값이거나 뭔가 존재할 수 없거나 그런 값을 네버라는 타입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중괄호 큰 오브젝트, 작은 오브젝트가 있어요. 객체를 다룰 때 쓸 것 같은데 이 타입들은 필수적인 사용을 제외하고 사용을 비권장합니다. 객체 타입을 다루는 건 이따가 배울 거예요. 타입스크립트 방식으로 객체를 다루는 법. 자, 우선 볼까요? 이 중괄호와 큰 오브젝트는 똑같아요. 널리시 밸류가 아닌 모든 널리시 밸류가 아닌 것들을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undefined가 너를 제외한 모든 타입의 변수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딱 봐도 뭔가 좀 안전하지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자면 불린도 되고, 그 다음에 객체도 되고, 함수도 되고, 스트링도 되고,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널과 undefined 빼고. 작은 오브젝트는 모든 자바스크립트 객체예요. 저번 3주차 때 생각보다 그 객체 포함되는 게 맞잖아요. 그걸 다 포함하는 타입이 오브젝트라 보시면 됩니다. 다소 이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보이드 타입과 undefined 타입에 대한 차이를 한번 볼게요. 이거로 인해서 에러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드 펑크션을 만들었어요. 로그 메시지를. 근데 undefined를 리턴할 수 있습니다. undefined가 미할당이라는 의미니까 사실 이치상은 맞죠. 당연히 undefined를 리턴을 해준다고 했음에도 그냥 저희가 보이드 펑크션으로 아무것도 리턴 안 하고 작성이 돼요. 아니 그러면 보이드와 undefined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왜 굳이 이거 두 개 타입을 나눴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트루시 여부예요. 보이드 타입은 참 거짓 속성을 판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둘의 그런 동작은 똑같잖아요. 그냥 빈 함수니까. 그래서 두 개의 리서트도 만들었고요. 헬로 리서트는 undefined고 월드 리서트는 보이드 타입이겠죠. 그래서 헬로 리서트는 undefined니까 참 거짓 연산이 가능해요. 근데 월드 리서트는 보이드 타입이라 불가능합니다. IG는 그냥 못하고요. 아무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 에러가 뜨게 돼요. 보이드는 참 거짓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보이드는요, 특정 타입 선언 방식에서 반응값을 자유롭게 설정 가능해요. 어떤 방식이냐면요, 그 함수 타입을 이렇게 매기변수 하고 리턴 값을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함수 자체의 타입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타입 별칭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타입 별칭 선언을 여기다가 써주면 풀하나 함수는 아무 인수가 없는 보이드 펑크션이 됩니다. 나중에 아무튼 타입을 이렇게 새로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래서 이런 선언 방식을 뭐 펑크션 타입 에노테이션, 뭐 콘텍스추얼 펑크션 타이핑이라고 부른 것 같은데 정확한 용어는 저도 모르겠네요. 이걸 좀 용어하면 저도 가르칠 때 편할 것 같은데 전 못 찾았는데 한번 여유가 나신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선착순 한 명.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함수 자체 타입을 선언하면, 물론 타입 별칭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인라인 작성이 되는데 이렇게 선언하면 보이드 펑크션인데도 아무 타입이나 다 리턴이 가능해요. 근데 동작의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동작하냐면 fun은 리턴 true인데 full을 호출할 때는 undefined가 뜨거든요. 게다가 full을 호출하면 true가 나와서 true시 테스트가 가능해야 되는데 안 떠요. 아까 그 위에 봤던 똑같은 에러가 뜹니다. 보이드 펑크션은
참 거짓 여부를 판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동작에선 보이드 펑크션을 선언했으면 뭘 반환하든 그냥 보이드만 언디파인드만 리턴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언디파인드는 진짜 언디파인드가 아니라 보이드 펑크션으로서 언디파인드, 즉 보이드 타입으로 생각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좀 중요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면 딱 봐도 뭔가 버그가 생기기 좀 좋은 구조죠. 왜냐면 함수 타입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가지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뭔가 리턴 값을 직접 지정해 주는 거는 언디파인드만 리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건 다르게 동작을 해요. 아무거나 리턴하려고 하면 타입 에러가 뜹니다. 참고로 이런 펑크션 자체 타입을 선언한 방식에서 보이드가 아니라 언디파인드로 작성을 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저희 직관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반환가스 아무거나 설정할 수 있는데 실제 동작은 언디파인드 리턴하고 그다음에 보이드 타입으로 평가가 된다. 우리들 뭘 반환하는지 상관없이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있는 내용이 좀 지엽적일 수도 있는데 그걸 좀 덜 수도 있거든요. 집합 개념을 좀 이따 이전에 소개드렸던 그 집합 관계를 되게 이론적이지만 그걸 이해하시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대충 이 개념을 좀 정리하자면 서브셋 타입인 경우, 그러니까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니까 서브셋 타입인 경우에만 대입, 매개변 전달, 반환이 가능하다 라는 것이 개념이에요. 그런 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타입 체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서브셋이 부분 집합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 타입이 더 넓잖아요. 그러면 허용이 되고요. 이 타입이 좁은데 뭔가 슈퍼셋 타입을 넣으려 그래. 그러면 여기 이 여유 공간, 나머지 공간에 있는 것들을 대응 못하니까 타입 에러가 뜨게 돼요. 가장 쉬운 예시를 한번 볼까요? 스트링 리터럴 타입은 스트링 타입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예를 들어 스트링이 타입이 있고 그 안에 특정 스트링 값들이 스트링 리터럴이니까, 똑같이 한번 보자면 헬로라는 값은 스트링 타입에 할당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스트링이 더 넓으니까. 근데 뭐 제네레이트 스트링이 그냥 아무 스트링이나 리턴하는 함수라고 저희들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고요? 제네레이트 스트링은 이 헬로뿐만 아니라 다른 스트링도 리턴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됐을 거고, 따라서 이제 이게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해할 필요 없긴 해요.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외워서도 양이 많지 않아서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타입스크립트 어떻게 설계되는지 사진을 좀 미술관 느낌으로 4개 가져와 봤는데요. 언노운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타입으로도 캐스팅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타입으로도 좁힐 수 있잖아요. 예상하셨겠지만 모든 타입의 슈퍼셋입니다. 그러니까 언노운은 모든 타입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 보이드와 언디파인드의 관계에서도 아까 배웠는데요. 언디파인드는 보이드의 서브셋으로 설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언디파인드가 부분 집합이에요. 그 네버 타입이 공집합이라고 했잖아요. 네버 타입은 다른 모든 타입의 서브셋이에요. 그리고 공집합을 의미해요. 네버보다 뭔가 네버가 공집합이고 뭐 다른 모든 타입의 서브셋이니까 네버의 서브셋은 존재하지 않겠죠? 자기 자신 말고. 애니는 치트라 그랬잖아요. 약간 이 이상하다는 것을 좀 표현하려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뭔가 좀 걸쳐있게 해봤는데, 단 네버와는 계층관계가 있습니다. 네버는 애니 타입의 서브셋이에요. 단 이거 말고 그냥 애니는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모든 타입의 서브셋이다 슈퍼셋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니를 사용하시면 당연히 버그도 발생할 거고 뭔가 개념도 도식화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인터페이스는 그 프로퍼티가 정해진 객체의 타입을 생성하는 법이에요. 인터페이스는 객체의 설계도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는데요.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파스칼 케이스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는 카밀 케이스 작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름 작성할 때 i를 맨 앞에 붙이는 컨벤션이 되는데, 굳이 그게 필요한 경우는 저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파스칼 케이스로 이름만 적어주면 대부분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f라는 객체는 발, 바즈, 헬로라는 프로퍼티가 가능하고 각각의 밸류는 이런 타입만 가능하다 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페이스 안에 또 인터페이스를 네스팅해도 돼요. 그래서 f라는 객체는 이렇게 발행한 프로퍼티, 스트링, 바즈라는 프로퍼티는 스트링 인수를 받아서 넘버를 리턴하는 함수, 헬로는 또 다른 객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인터페이스는 무조건 그 네임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래서 프로퍼티가 어떤 거 들어가는지, 그리고 각각 프로퍼티에 대한 밸류의 타입을 지정해주면 되고요. 밸류의 타입은 다른 인터페이스를 포함해서 다른 타입, 그러니까 함수 같은 것도 가능하고 뭐 스트링 넘버 다 가능합니다. 이제 그 프로퍼티 타입을 선언하는 거에 대해 몇 개 배워볼 건데요. 물음표를 붙이는 게 있어요. 이거 옵셔널 프로퍼티라는 의미고요. 옵셔널 프로퍼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그래서 물음표를 붙인다면 이 인터페이스로 객체를 생성할 때 이 물음표를 붙인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age를 따로 없이 초기화했고, 이건 age를 포함해서 초기화했습니다. 그냥 둘 다 가능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리고 age가 넘버인데 age를 접근할 때는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니까 넘버 또는 undefined로 타입이 출론이 됩니다. 왜냐면 없으면 undefined라는 의미니까 그렇게 됩니다. 리드 온리 프로퍼티, 전 그렇게 잘 쓰지 않는데 저도 필요할 때만 되게 쓰는 건데, 리드 온리 프로퍼티는 제할당 불가예요. 그러니까 초기화 때만 무조건 값을 할당해야 되고, 진짜 초기화 때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리드 온리 프로퍼티는. 그래서 보시면 A가 리드 온리 프로퍼티예요. 그 다음에 f를 초기화할 때 무조건 A에 대한 초기화는 무조건 적어줘야 돼요. 그 이후에 적어주는 걸 허용하지 않고. 그래서 A를 다시 재할당 하려고 하면 에러가 뜹니다. 타입스크립트에서 에러를 띄우는 거예요. 내신 B는 리드 온리가 아니니까 초기화 때도 적고, 이렇게 위에 재할당도 가능한 거죠. 이런 게 왜 생기냐면 그 참조형이잖아요, 객체라는 게. 그래서 콘스트로 선언하면 원래 값을 바꾸는 것, 재할당으로 동작하는 그 값을 바꾸는 게 원래 안 되는데, 그 자바스크립트 동작상 참조형은 각각의 프로퍼티에 대한 밸류를 재할당 가능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막지 않아서 이런 게 생겼습니다. 네. 이제 익스텐드 상속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잠시만요. 인터페이스를 확장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타입에서 다른 여러 타입을 확장 가능합니다. 이 확장 가능을 또 확장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상속이에요. 그래서 애니멀을 만들었어. 동물은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있고 잠자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애니멀을 통해서 캣이라는 걸 또 만들 수 있어요. 캣을 만들 때도 캣은 동물이다 보니까 이 속성이 다 있는데, 근데 익스텐드 사용하면 자동으로 이게 다 포함이 돼서 확장이 돼요. 이 eat, age, sleep이. 그래서 저희들은 캣에 대해서 좀 특별한 것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고양이는 사냥을 잘하니까 헌트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상속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 애니멀의 프로퍼티도 다 접근할 수 있어요. 알아서 애니멀의 타입으로도 다 출원이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애니멀의 it이 있잖아요. it은 그 스트링 바나나 함수인데,
도구라는 애는 약간 수학 강아지인가봐요. 그래서 넘버를 반환 함수를 선언했어요. 그럼 이거랑 충돌이 되잖아요. 이 it이랑 도구의 it이랑. 그래서 에러가 뜹니다. 만약에 중복되는 프로퍼티를 선언한다면 타입이 호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속은 중복되는 프로퍼티가 없거나 존재한다면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같다인데 한번 나중에 이거 부분집합이어도 동작을 하는지 한번 누군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분집합이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만 잘 알아보지 않아서 저도 다 아는 거 아니다 보니 더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애초에 상속을 할 때는 그 중복되는 프로퍼티를 알아서 다 선언을 안 되게 그런 설계를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뭐 에러 뜨면 알아서 잘 설계를 해가지고 중복되는 걸 없애면 되겠습니다. 다중 상속도 가능해요. 쉼표를 사용하면 다중 상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키메라를 만들려면 개, 고양이, 사자를 다 합쳐버리면 되겠죠? 어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인터페이스는 객체 밖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함수는 객체라는 그런 기본 원리에 의해서 함수의 매개 변수와 리턴 값을 정의해서 인터페이스를 함수 타입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작성한 게 맞나? 아무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알아서 이 타입을 적용하면 아무래도 이게 화살표가 아니라 대표시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작성을 하면 자동으로 뭐 이 함수의 타입이 트루는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아규먼트 스트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반환값을 알아서 불린 타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함수 타입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함수 타입은 여기서 봤던 직접 여기다가 지금 함수 꼴로 타입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그 각각 매개 변수와 리턴 값을 각 타입으로 만들어 주는 걸 쓰지 인터페이스로 함수 타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역시도 인터페이스로 가능한데요. 인터페이스라는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 클래스에서는 그걸 구현을 하잖아요. 또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론트엔드는 그 클래스를 쓸 일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든 뒤에 필드와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마이 클래스가 구현을 한다. 그러면 네임은 그냥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f라는 메서드가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클래스 역시 만들 수는 있겠죠. 네, 잠시 막간을 사용해서 이전에 제가 두 가지 정도 잘 모르겠다고 한 거 있잖아요. 직접 테스트 해봤는데 타입스크립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저희들이 직접 타입스크립트를 테스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갖고 놀 수 있는 공간인데 첫 번째로 함수 타입에서 화살표가 아니라 대로 선언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잖아요. 강의자로 오타가 맞습니다. 그래서 대로 이쪽에는 인수 타입 선언하고 이쪽에는 반환값을 설정해주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함수를 a는 스트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환값이 불리니까 true라고 반환하면 오류가 안 뜹니다. 10이랑 반환하면 오류가 뜨고요. 인터페이스 상속에 대해서도 중복 프로퍼티 처리할 때 부분집합이면 될 것 같다 했잖아요. 같은 타입이 아니라 부분집합이면 됩니다. 스트링 리턴은 스트링이 부분집합이니까 같은 프로퍼티가 있어도 상수에서 a라는 프로퍼티가 충돌했는데 스트링에서 abc 리터럴을 줄인 거니까 잘 돌아가네요.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네릭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제네릭은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도구 상자의 주요 도구 중 하나는 제네릭입니다. C샵과 자바에서도 아이디가 있고요. 배워보면서 이 언어를 아시는 분들은 똑같이 사용이 되나? 라는 걸 비교해 보시면 재밌겠습니다.
그래서 제네릭을 통해서 여러 타입의 컴포넌트나 자신만의 타입을 사용할 수 있다. 타입스크립트 독스에서 이렇게 설명한대요. 참고 컴포넌트 단위 리액트 컴포넌트가 아니고요. 어떠한 코드의 단위 그 자체를 의미해요. 네, 그래서 제네릭은 타입을 매개 변수한 것, 그리고 이런 꺽쇠로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 개의 제네릭도 사용이 가능해요. 쉼표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타입을 선언 가능한 곳이면 필요한 곳에 다 사용 가능하고,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선 제네릭을 사용해서 기본 타입을 생성한 뒤에 추후 다른 곳에서 타입 지정 시에 이 베이스 타입의 타입 매기면수, 그러니까 제네릭을 설정해서 적절한 타입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더 응용 예를 직접적으로 보자면 객체 프로퍼티들의 특정 타입, 객체 프로퍼티 들 특정 타입, 정확히는 밸류의 타입을 외부에서 주입해 지정이 가능하고요. 함수의 매개 변수 또는 반환시 사용된 타입을 외부에서 주입 가능합니다. 내부 구현에서도 제넥을 통해서 뭔가를 가능하게 하겠죠? 근데 대부분 매개 변수나 반환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네릭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냐라는 것을 본 건데요. 유저라는 인터페이스는 뭐 크레이트 애시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것의 밸류 타입은 여러 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애니로 한번 박아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왜 애니 타입을 제가 그렇게 싫어하냐 보자면, 그래서 우선 유저라는 객체를 애니 타입이니까 숫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크레이트 애를 숫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팀원이 뭐 이런 유닉스 타임 이 숫자니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먼 훗날 이 유저라는 객체를 제가 사용할 거예요. 다른 파일에서. 당연히 이게 크레이트에 있으니까 이거 데이트 아니야? 해서 get day 맥서드로 어떤 로직을 작성했는데, 네, 나중에 버그가 떴습니다. 기분이 정말 나쁘죠. 그럼 여러 타입이 가능한데 어떻게 애니 타입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하냐? 정답은 제네릭이에요. 그래서 이 꺽쇠로 제네릭을 사용하시면 이 t라는 매개 변수를 크레이트에 넣어준 겁니다. 크레이트에는 이 t라는 타입을 따른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유저의 스트링을 하자면 이 t에 스트링이 들어가니까 크레이트에는 스트링이 되겠죠. 유저1은 크레이트에 스트링인 객체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 있고요. 스트링뿐만 아니라 다른 타입도 가능하니까 데이트를 한번 볼까요? 데이트를 넣었더니 t에 데이트가 들어가서 크레이트에는 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객체를 선언할 때 크레이트에서 uDate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걸 사용할 때도 크레이트에서의 타입을 저희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타입 자체가 이렇게 고정이 되기도 하고, 그냥 이 제네릭에 대한 의미론적인 것도 포함이 되니까 저희들이 버그 없이 작성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함수에도 이렇게 제네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꺽쇠를 만든 뒤에 매개 변수와 반환값에 이 제네릭으로 사용된 매개 변수를 넣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걸 제네릭을 스트링으로 하자면 매개 변수가 스트링이 되고 반환값도 스트링이 되니까 스트링 변수의 할당이 가능한 거예요. 이 함수의 호출 결과를. 근데 이 제네릭 역시도 뭔가 한정되게 저희들이 가능한 타입을 제한하고 싶잖아요. 정답은 상속이에요. 상속이라는 것의 의미는 아무튼 이 스트링이라는 슈퍼셋에 t가 서브셋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슈퍼셋을 지정하면 이 스트링 타입으로 가능한 그 부분집합만 가능하니까 t는 스트링 그 자체거나 아니면 스트링 리터럴만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제네릭으로 스트링 리터럴은 문제없이 동작을 하고,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넘버라는 것을 제네릭으로 넣어둔다면 오류가 뜹니다. 왜냐하면 넘버는 스트링의 부분집합이 아니니까. 함수를 설계할 때 배열로 제한하고 싶으면 더 직관적으로 가능해요. 그럼 보통 어떻게 설계를 하면 그 배열의 원수를 제네릭으로 주거든요. 배열 타입 자체가 아니라. 그러면 좀 더 직관적으로 가능하겠죠. 왜냐면
아르구먼트는 타입으로 이루어진 배열이니까 어떤 배열에 속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열 메소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당연히 어떤 배열을 반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배열 원소의 타입을 지정하면 알아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타입스크립트가 집합으로 이 주요 설계 철학이 만큼 집합 연산이 있는데요. 핫집합과 교집합에 대해 배워볼 건데 각각 핫집합을 유니온, 교집합을 인터섹션이라고 하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들이 배운 수학 시간 때 배우니까 집합 개념을 접목할 때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뭔가 더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지엽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유니온 타입은 핫집합이니까 오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는 또는이니까. 그리고 이 발을 이용해서 지정을 해요. 주로 유니온은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떤 변수가 특정 문자 값들만 가능한 경우, 그런 스트링 리터럴로 유니온을 만들면 되겠고요. 특정 숫자 값들만 가능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니온은 그 리터럴 타입들을 지정해줄 때 많이 써요. 리터럴 타입이 왜 필요하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좀 해소시켜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f라는 것은 발, 바즈, 헬로 월드라는 스트링만 가능한데 다른 스트링을 넣어주면 에러가 뜹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의 초기 값을 설정하고 그 뒤에 뭔가 값을 할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 초기 값을 단순히 널이나 언디파인드로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들이 재할당을 할 때 널 말고는 불가능하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니온으로 타입을 저희가 설정해 줘야 돼요. 재할당 가능한 타입. 이건 초기 값으로 초기화해 줄 타입.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만약에 유니온 타입으로 지정된 변수 사용 시에는 그 변수는 모든 타입을 만족하는 프로퍼티와 접근이 가능해요. f라는 것은 a, b가 있고요. 발은 b, c가 있어요. b가 공통이 되죠. 그래서 함수 아르규먼트에 f 또는 발이 가능할 때 저기 함수 이 블럭 안에서는 b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 a나 c는 안 되느냐? c를 예로 보자면 c는 f에 없잖아요. 근데 아르규먼트가 f일 수도 있으니까 에러가 뜨는 거죠.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입을 직접 좁혀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타입 내로잉 테크닉을 사용해야 되고요. 아무튼 단순히 이런 식으로는 공통된 프로퍼티만 가능하다 라는 것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집합에 해당하는 인터섹션에 대해 배워봅시다. 교집합이니까 AND를 표현하는 거고요. 이 AND 특수문자 이용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네, 벌써 유니온이랑 인터섹션을 응용하는 좀 하드한 예제가 나오는데 천천히 한번 봐봅시다. f는 a 또는 b고요. 발은 b 또는 c잖아요. 그럼 이거와 f와 발의 교집합은 공통되는 b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입 a는 f와 발의 교집합이니까 b밖에 없다. 그러면 타입 a는 b가 됩니다. 자, 그냥 f와 바즈를 볼까요? f와 바즈는 공통되는 게 없어요. a와 b, 그 다음에 x와 y니까. 그래서 이 교집합은 공집합이니까 공집합 타입은 never, 만족하는 것이 없다라고 b는 never 타입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게 나오는데요. 다른 타입은 당연히 교집합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게 좀 직관적인데 그 객체 타입의 인터섹션은 객체를 합치는 거예요. 이게 좀 많이 헷갈릴 텐데 이건 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타입스크립트에서 객체 타입의 모두 만족이라는 것의 의미는 모든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서 객체를 합치게 돼요. 한번 볼까요? f에는 a, b 프로퍼티가 있고 바에는 c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걸 교집합하면 공집합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모든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교집합이니까 a, b, c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즈가 f and 발을 했을 때 a, b, c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 중복되는 프로퍼티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대기적으로 인터섹션 연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A라는 프로퍼티가 공통을 있고 이 두 개의 객체 A 프로퍼티에서 공통되는 건 Y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A와 B를 합쳤을 때 A를 가지고 있는데 A의 타입은 Y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유의해 주셔야 될 건, 그냥 이 인터섹션은 객체에 대해서는 상속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문이 들어요. 이 스탠드가 상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섹션이 있는데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그 중복 프로퍼티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의미상으로 익스텐드드는 계층 관계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엔드는 계층 관계 없이 그냥 단순히 확장해버린 겁니다. 사실 이게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주제라고 느껴요. 상황에 따라서, 편에 따라서 잘 사용하시 되는데, 저는 익스텐드스를 대부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의미상으로 이게 더 명확하니까.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베이스 타입에서. 그래서 익스텐드스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링크는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또 토론하는 스택 오버플로우인데요. 예, 뭐 디퍼런스가 있다, 뭐 이런 예제들이 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인덱스 시그니처 타입에 대해 한번 배워봅시다. 인덱스라는 것은 대괄호로 뭔가 선언돼서 그 다음에 어떠한 값을 접근한 거잖아요. 타입스크립트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부수 접근해서 사용하는데요. 이 대괄호에 프로퍼티 이름을 스트링으로 넣어줘서 특정 타입 내부 요소에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저라는 것에서 이 네임에 대한 네임 프로퍼티의 타입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인덱스 시그니처를 이용해서 이 네임을 스트링으로 넣어주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타입이 되게 복잡하게 있어서 이걸 재선언하기 귀찮을 때 쓰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뭔가 저희들 여기에 또 프로퍼티로 커플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커플이라고 있고, 이 커플의 밸류는 또 유저가 아니라 뭔가 되게 정보가 있다고 해보자면, 이 커플에 대한 타입을 가지고 싶을 때 그냥 인덱스 시그니처로 커플 가져오면 되잖아요. 이 타입을 재선할 필요 없이 그럴 때 쓰고요. 아니면 그 인터페이스의 특정 속성에 의존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할 때도 이 인덱스 시그니처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면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됐을 때, 인터페이스가 진짜 변경하면 그 함수의 타입도 그냥 따르르 다 변경이 되니까 수정하기 쉬운 코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내부 요소 접근을 위한 인덱스 시그니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객체 타입 생성할 때도 인덱스 시그니처를 써요. 프로퍼티가 정해지지 않고 추가 가능한 객체 타입을 생성하려면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객체를 그런 프로퍼티를 딱딱 정해줘야 됐잖아요. 근데 저희 객체 중에는 그냥 프로퍼티 자동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자유롭게 그런 데 쓰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스트링 안에 있는 키면 다 추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런 인덱스 시그니처를 쓰게 됩니다. 키는 스트링 타입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이 키라는 네이밍을 쓰고요. 밸류 타입을 쓰면 되겠죠. 인터페이스는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타입으로 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빈 객체를 선언해주고, 나중에 스트링 프로퍼티를 알아서 이 객체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타입 추출도 역시 가능한데요. 키 오브는 이런 객체 타입에서 객체 키 값들을 유니언 타입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만약에 인덱스 여기에 있는 대상이 인덱스 시그니처로 만들어진 타입일 경우에는 키로 가능한 타입이 리턴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 후에다가 키 오브를 하자면 키가 스트링 타입이 가능하니까 그냥 스트링 타입이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 인터페이스, 예를 들면 이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키 오브를 하자면 네임, 어드레스, 아이디, 코멘트스, 이 스트링 리터럴 유니온이 리턴 되는 거죠. 타입 오브도 있는데요.
타입 오브는 그 변수와 타입을 연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입 오브 썸 베리어블 하면 베리어블의 타입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식 문서에 따르면 표현식의 종류를 의도적으로 제한한다. 변수 이름 혹은 프로퍼티에서만 타입 오브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 자체에는 내장 AP가 있고 이 API를 통해서 타입을 더 쉽게 선언할 수 있는데요. 그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엄청 많은 유틸리티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파셜인데요. 파셜은 모든 프로퍼티들을 옵셔널 프로퍼티로 변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셜에다가 인수는 어떤 객체 타입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픽은 그 객체에서 특정 프로퍼티만 가져오고 싶을 때 써요. 그래서 여기에다 객체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가져오고 싶은 프로퍼티들을 이렇게 스트링 유니온으로 넣어주면 이 4개의 프로퍼티만 이렇게 가져오는 거겠죠. 이걸 직접 구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t는 객체가 들어오고 이 프로퍼티들은 key of t, 그러니까 t의 키 중에 몇 개를 가져온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 객체의 프로퍼티에 대한 타입은 k에 속해 있으니까 이렇게 프로퍼티를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 밸류 타입은 역시나 인덱스 시그너처 가져올 수 있고, 저희들 지금까지 배운 것에 되게 총집합인 타입이죠. 직접 구현할 필요 없고 그냥 내장 API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밋은 픽과 반대인데요. 여기 픽이 몇 개를 가져오는 거였다면 오밋은 몇 개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솜 오브젝트에서 이 4개의 프로퍼티들을 제거한 새로운 객체 타입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리드온리는 모든 프로퍼티들을 리드온리로 변경하는 거고요. 레코드는 인덱스 시그니처의 객체 생성과 똑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와 밸류의 타입을 지정한 객체 타입이고요. 키 타입은 저 인덱스 시그니처에서 인 땡땡땡 있잖아요. 여기서 인 땡땡에서 땡땡땡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밸류는 그 객체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키 타입은 제한되어 있어요. 스트링 넘버 심볼 또는 이것의 부분 집합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인덱스 시그니처와 뭐가 다르냐? 똑같아요. 리터리하게 진짜 이거 똑같아서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뭐 팀원과 규칙을 정해서도 되고, 아니면 뭐 난 둘 중에 하나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싶으면 그냥 그거 쓰시면 됩니다. 익스트랙트, 이거 익스트랙트랑 익스클루드는 저 그렇게 쓴 적은 그렇게 별로 없는 타입이긴 한데, 그래도 포텐셜은 있는 타입이라 소개를 드릴게요. 익스트랙트는 유니온과 타입하는데요. 유니온에 할당할 수 있는 모든 멤버를 타입에서 가져와서 타입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유니온 멤버에서 타입의 부분 집합 멤버를 유니온 타입으로 묶어요. 만족하는 게 없으면 네버. 예제를 한번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A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서로 할당 가능한 게 A밖에 없으니까 A가 나오고요. 이 경우에는 유니온 타입으로 보이드 펑션이랑 그다음에 스트링 펑션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타입이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니온 중에서 펑션의 부분 집합인 걸 찾아야 돼요. 스트링은 아니고 넘버도 아니고, 근데 이건 펑션의 부분 집합이고 보이드 펑션이니까, 그다음 이건 스트링 펑션이니까 펑션의 부분 집합이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직접 구현한다면 자, 타입스크립트 사막 연습자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되고요. 물론 이걸 아시는 건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들은 그냥 쓰면 됩니다. 익스클루드는
익스트랙트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익스트랙트를 설명드렸으니까 핵심만 설명해드리자면, 이 유니온에서 A에 A 자신이거나 아니면 부분집합이 아닌 것만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이 A의 부분집합이니까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 그래서 BC만 남겠죠. 익스트랙트와 반대가 된다. 역시 내부 구현도 거의 비슷합니다. 상황 연산자의 그 순서가 바뀐 거죠. 타입 추론은 저희들 진짜 모든 변수나 이런 선언이나 그런 매개 변수나 뭐 그런 거에 대해, 물론 함수 매개 변수는 거의 다 선해줘야 되긴 하는데, 다 선해줘야 되긴 하는데, 하여튼 모든 것 100%다 타입을 다 귀찮게 지정할 필요 없거든요. 타입스크립트 알아서 타입을 다 추론해줘요. 다는 아니고 되게 유용하게 추론해줘요. 한번 예를 볼까요? 타입스크립트에서 이렇게 하면 타입을 지정 안 했어요. 근데 x는 넘버로 넘버 타입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냥 타입스크립트는 이거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왜냐고요? 10은 넘버니까 알아서 넘버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x는 넘버 타입이다. 그래서 초기화 값의 타입으로 변수의 타입이 자동 지정되는 것을 타입 추론이라 합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자동으로 타입을 추론할 때 최적 공통 타입을 추론하거든요. 이런 배열이 있다고 쳤을 때 이 배열에는 0, 1, 널이 있잖아요. 근데 0, 1은 넘버고 널은 널 타입이고, 그러므로 x는 원소가 넘버 또는 널인 배열이다 라고 자동으로 추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맞는 건 아닌 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주라는 배열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코뿔소, 코끼리, 뱀, 동물들이 있으니까 뭐 몽키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타입이 추론될 때 이것으로 가능한 건 코뿔소, 토끼리, 뱀밖에 없다 이렇게 되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근본적으로 타입스크립트는 그 자동으로 슈퍼셋을 감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 애니멀의 서브셋인데도 이 최적 공통 타입 계산할 때 알아서 애니멀 배열이라고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입 선언을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슈퍼셋으로 선언하면 알아서 이것도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몽키도 넣어줄 수 있겠죠. 아까 소개해드린 유년 타입 소개해드릴 때 한 건데요. 그 추론 기준은 초기화예요. 그래서 다른 타입을 제할 당시에는 유년 타입으로 타입 지정이 필수가 됩니다. 함수 인수는 기본적으로 타입 추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수는 뭐가 올 줄 알고 타입의 추론이 되겠어요. 자동으로 any 타입으로 넣어주고요,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함수 인수의 경우에는 타입을 꼭 지정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타입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함수의 반환 타입은 자동으로 각각의 반환에 대한 함수 최적 공통 타입으로 추론이 돼요. 예를 들면 이게 넘버 배열이고요, 이 메서드가 기본적으로 스트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스트링 배열로. 이 펑크션은 스트링 배열로 반환값이 추론이 됩니다. 만약에 if 모시기 조건문이 있고 그 다음에 return 아르구먼트 그냥 그대로 리턴한다 해봐요. 이 함수는 스트링 배열도 리턴하고 넘버 배열 리턴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유니온 타입으로 스트링 배열, 그 다음에 바 넘버 배열 이렇게 최적 공통 타입으로 추론됩니다. 문맥상 타이핑이라는 것도 있어요. 함수 선언의 위치에 따르게 타입 추론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윈도우 점 마우스 다운이라는 메서드는 자동으로 타입체가 있거든요. 내장된 타입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함수를 선언할 때 매개 변수에 딱히 타입 선언 안 했어요. 근데도 자동으로 마우스 이벤트라는 타입으로 추론이 돼가지고 이 메서드는 접근 가능한데 이 캥거루 메서드는 에러가 뜨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우스 다운이라는 위치가 있으니까 알아서 이 마우스 이벤트가 마우스 이벤트 타입이 되므로 any 타입이 아니라. 만약에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함수를 선언할 때 해봐요.
이 경우에는 마우스 이벤트가 애니 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버튼도 접근 가능하고 캥거루도 접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타입 추론이 달라지는 게 문맥상 타이핑이라고 합니다. 다중선언에 대해서도 배워볼 건데요. 펑크션 오버로딩, 이게 다른 언어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같은 함수 이름을 사용하되 매기문수 타입, 개수, 반환 타입이 다른 여러 호출 형태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버로드 시그니처가 다양한 함수 타입을 선언한 곳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시그니처로 볼 수 있겠죠? 그냥 임플리멘테이션은 구현부인데요. 실질적인 로직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언된 오버로드를 커버할 필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기 시그니처에서 작성한 함수의 매개변수와 반환 타입을 유니온으로 묶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매개변수는 스트링과 스트링 배열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유니온을 묶어주고 반환값도 똑같이 유니온을 묶어준 거죠. 실질적인 저희들 로직을 여기다 작성을 하고요. 매개변수 개수가 다를 때 그 매개변수가 여기 시그니처에서 매개변수 개수가 가장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거 외에 매개변수는 옵셔널 아규먼트로 구현부에서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애초에 매개변수가 다른 오버로딩은 되게 비건장하는 그런 패턴이에요.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매개변수와 같은 함수를 설계를 하시고 그런 함수에 대해서 오버로딩을 적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냐 싶을 수 있는데 타입스크립트가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여기다 스트링을 넣었어요. 근데 반환 타입이 스트링을 넣었으면 저희들이 무조건 스트링이 나온다는 걸 이 로직을 통해서 알잖아요. 근데 저희 타입스크립트가 추론할 때 인풋에 스트링을 넣었어도 스트링 또는 스트링 배열을 리턴해준다고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에 스트링을 넣었으면 오버로드를 적용했으면 자동 스트링 타입으로 추론이 돼요. 그래서 일종의 대응쌍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임플리멘테이션 부만 있을 때는 이 대응이 그냥 서로 완전히 묶여 있는 건데, 근데 오버로드 시그니처로 하면 알아서 이 1대 대응으로 만들어 준다. 그리고 선언 멀징이 있는데요. 같은 이름의 타입은 타입스크립트가 최종적으로 합쳐버려요. 합칠 수 없다면 에러가 뜨고요. 그래서 A라는 인터페이스가 중복으로 선언되어 있으면 이걸 알아서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X라는 프로퍼티가 있고 Y라는 프로퍼티가 있는 타입이 A가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근데 객체 합칠 때 뭔가 어떤 타입 합칠 때는 익스텐드나 아니면 인터섹션을 이용하는 게 맞아요. 아니 유니온 타입을 이용하던지. 왜냐면 이건 좀 버그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알아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이름을 조금 더 다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는 값으로서 변수와 타입으로서의 변수가 있는데요. 타입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 슈퍼셀 랭귀지잖아요. 그래서 타입 정보가 그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에서 사용되지 않아요. 단 이놈은 고려하지 않은 명제입니다. 타입으로서의 변수와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는 최종적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스테이터스가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객체의 변수로서의 스테이터스가 있어요. 에즈 콘스트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그 프로퍼티와 밸류를 리터럴 타입으로 고정시키는 그런 마법의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스테이터스는 여기서는 값으로 돼 있고, 근데 타입으로서의 스테이터스가 또 있어요. 이 문법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아주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밸류들을 유니온 타입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테이터스는 객체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니온 타입에 또 스테이터스가 있다. 그럼 이걸 사용할 때 어떻게 되느냐, 스테이터스를 타입으로 사용하려면 유니온 타입으로 되는 거예요. 이 객체 타입이 아니라. 그래서 스테이터스 배열이 되면 이 문자열 배열이 되는 거고요. 펜딩 석세스 에러가 원소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자바스크립트 로직에서 사용을 하자면 단순히 이런 타입 선언이 아니라 저희들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로직에 사용한다면
스테이터스는 객체로서 이렇게 프로퍼티에 접근 가능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상수를 선언할 때 주로 이런 식으로, 이넘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유연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값을 계산할 때 상수가 다시 접근을 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또 파생되는 어떤 자료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다 보니까 이런 거를 선호를 합니다. 이놈보다는. 그래서 모두 고생하셨네요. 제 마지막 세미나인데 뭐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이해하기 어렵다면 피드백 해주시거나 전달해 주시면, 아니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엽적인 내용이 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원리가 아니라 어떻게 어떤 기능인지를 짜르르 설명해 줄 거라서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타입스크립트가 해결하는 문제가 그 자바스크립트의 낮은 DX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타입을 적절히 선언하면서 어떻게 파악하기 쉽고 읽기 쉽고 그래서 버그가 덜 나는 로직을 작성할 수 있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경험치라고 생각해서 기존 많은 저희 실습과 워크북을 타입스크립트, 아니 나중에 나올 저희 실습과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작업물들을 타입스크립트로 작성하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타입스크립트가 광신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저는 솔직히 타입스크립트 없는 개발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타입스크립트 없었다면 저는 프론트를 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확실해요. 그만큼 타입스크립트가 되게 저희에게 주는 과실이라 해야 되나? 과실이 아니라 뭔가 하지? 결실? 예, 이런 게 많으니까 이익이 많아서 대용 계획을 어떻게 운영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론 강의 마쳤고요. 이제 실습과 미션도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